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제안, 소재, 부품, 장비 전부 한국산으로 바꾼다. 2. 중 1위 기업 초토화. 3. 이집트 FA50 계약, 무언가 이상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CNBC 방송에 출연하여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물었을 때 테슬라보다 페라리 라고 대답하여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페라리는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 수가 적지만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페라리가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넘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안정성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분석하며 페라리는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희소성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라리는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22배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들어 뉴욕 중앙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 상승하여 테슬라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페라리는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터부터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이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자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이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이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이 배터리 NCM9은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빅터 넥텔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의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V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의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패널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 산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 EV 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부터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 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 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세계 무선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의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람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 APG-83AESA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 APG-83AESA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과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UN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2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니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 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